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학 이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면 잘 보이나? 문학 이론 중에서 현대시 이론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시 이론. 그래서 오늘은 43쪽 쪽에 나와 있는 8번째 이야기,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표현법. 여러분, 아마 쌤 강의를 꾸준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항상 내용과 형식, 이것이 이제 두 개다. 문학은 항상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어요. 내용은 주제를 말하고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시상 전개 방식하고요. 전개 방식하고 표현 기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하게 될 표현법이라는 것은 표현 기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봅시다. 43쪽부터 나와 있는 건데, 거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반어법과 역설법이 나와 있어요. 1. 반어법과 역설법이 나와 있어요. 반어라는 것은 간단한 개념상으로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반어라고 합니다. 반어,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반어 역설이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다, 반어. 뭐와 반대로?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접시를 깬 아들에게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귀한 접시인데 잘했군,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럴 때 이제 그 잘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도가 뭔가 잘 살펴야 돼요. 입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엄마의 표정이라든가 눈매 이런 것들은 이러고 있으면은 눈치를 봐서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정말 잘했어? 나 또 깰까? 여기다가는 뺨 떠고 맞습니다. 엄마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거를 잘 알아차리려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상황 파악이, 이게 지금 그 잘했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닌데 잘했다라고 표현한다.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목숨이 위태롭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반어에 대한 설명이, 접시 깨뜨렸는데 나 정말 잘하는 거? 잘했다, 잘했어. 여기 애 표정이 좀 안 좋죠?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 어머 표정 보세요.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의 칭찬하는 표정입니까? 이런 것들 눈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설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 역설이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모순이에요. 모순. 여기서 용어 모순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순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과 방패죠. 창과 방패.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안 돼. 이 말은 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역설의 겉으로 표현이 모순된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따져보면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뭔가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 거기 이제 이 그림은 이 창과 방패 이거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 다 뚫는 창이 있고 다 막는 방패가 있는데 그럼 두 개를 부딪히면
뭐가 하나는 거짓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어의 개념과 역설법의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44쪽에 TV 광고 얘기 하나 있네요. 이 아이를 기억하지 마세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가 아픈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돕지 않는다면 어차피 곧 세상을 떠날 아이니까요.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TV 광고의 문구인데 정말로 기억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이 아이는 살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어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면은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후일은 먼 미래죠. 먼 미래에 이 시 하이라이트는 잊었노라 라는 말이에요. 잊었다라고 당신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후일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러니까 언젠가 먼 훗날에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오시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잊었다라고 말할 거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잊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언젠가 만날 그때까지는 내가 계속 당신을 기억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겠지. 그때까지 못 잊고 기다리고 있는데 설마 잊었다, 꺼져라, 싫다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아니었겠죠.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 이렇게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먼 훗날까지 잊지 못할 정도라면 만났을 때 잊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움이다, 잊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화자의 정서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 44쪽 아래에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법이다. 겉으로 볼 때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치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 우리가 숨겨진 진리와 진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재미가 좀 있죠. 역시 이런 것도 상황을 잘 파악해야 쉽게 알 수 있는 거랍니다. 45쪽에 역설법의 그 창과 방패, 모순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쌤 얘기를 듣고 참고하시고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제1행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참고로 이것에 의미하는 말은 이것은 깃발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 어디에도 깃발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목에 깃발이 있어서 추측할 수 있겠죠.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우리가 아우성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란 말이야. 소리가 있고요.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가 진짜 없는 거죠. 그런데 꾸며주고 있잖아. 소리가 없는데 소리치고 있는 거래. 좀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역설 맞고요. 그러면 역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이 표현이 모순된다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반어보다 역설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숨겨진 진리, 진실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알겠지? 여기 좀 더 어렵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전체를 다 봐야 하긴 하겠지만 깃발이 지금 현재 상태가 깃발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깃대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 상황이. 근데 얘는 자꾸 저 바다 이상향인 바다로 자꾸 날아가고 싶어. 그런 걸 딱 보면서 멀리 있으니까 이제 이 소리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죠. 얘가 이제
이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지금 가까이 있지 않아. 멀리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바다를 향해서 메어 있는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마치 누군가 마음속에 어떤 열정,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 내적 존재, 어떤 마음 아픈 거, 가슴 아픈 거, 몸부림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적 갈등일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어떤 외적 조건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것들. 어떤 이상향을 나아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자의 어떤 몸부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라고 봤어요. 이 의미는. 그래서 거기 보면 표현은 소리가 없다, 아우성이다, 모순되고 의미는 소리 없이 나부끼는 깃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는데 가지 못하는 자의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책이 없으니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그 역설의 예문이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오는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19절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때 아는 감탄사죠. 깨달음인 거예요. 뭘 깨달았냐?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의 상황이 님과 이별했어. 충격이었어. 그렇게 사랑했는데 충격이야. 그래가지고 막 좌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좌절하고 있으면 다시 새로운 사랑을 못한다. 님이 왔을 때 다시 못한다. 해가지고 희망의 정수박이로 막 들이부어. 마음을 바꿔먹어. 세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느끼는 깨달음인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 사랑하는 님이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내 곁에 항상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만큼 간절히 사랑한다 라고 그냥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님이 갔다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역설로 드러낸 것이다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거기 보면 하지만 시인은 비록 님과 이별했지만 언젠가 그 님과 다시 만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반어법은 표현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한다. 그 상황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고요. 역설은 말이 안 되지만 진리가 있다.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파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데 연습을 좀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예가 2개 정도가 있었다 였고요. 그 다음에 46쪽 봅시다. 대꾸법과 대조법 보겠습니다. 많이 헷갈려요. 대꾸와 대조를 많이 좀 헷갈린다. 대꾸를 자세히 보세요. 비슷하죠? 쌍둥이 같아 보이죠?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야. 대꾸의 개념은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는 거야. 짝을 이루는 거야. 내용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달라도 상관없음. 우리 흔히 고전시가 가사나 시조나 가사 여기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내가 하는 말로 아버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이제 쉬고 계시네.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에서 뭐 하고 누구는 어디에서 뭐 하고 오빠는 어디에서 뭐 하고 나는 어디에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주체가 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문장 구조가 뭐는 어디에서 뭐 하고 이렇게 주어, 뭐 부사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문법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대꾸다. 대꾸는 뭐 한 행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 행과 다음 행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하게 이제 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꾸는 비슷한 구조를 짝지어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문법적인 구조,
문법적인 구조를 문장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시험에 나오는 게 통사적 구성이다. 통사적 구성이다. 이런 말을 좀 쓰기도 해요. 통사 구조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의미상 대응이 된다. 의미 대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아버지는 뭐 주어 뭐는 어디에서 뭐 하고 뭐는 어디에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대응이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 와야지 다른 게 오면 좀 곤란하죠. 그런 대응 관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박목월님의 산이 날 에워싸고 산이 나를 에워싼다는 거야. 둘러싼다는 거지.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씨나 뿌리며 자라라. 산이 명령을 해요, 나한테.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실제로 산이 명령했겠어. 화자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지. 그래서 씨나 밭이나 뿌리며 갈면 살아라 한다? 살아라 한다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짝을 이룬다.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꾸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강조가 되고 또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안정감을. 또 문장 구조의 반복은 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법 있네요. 대조는 이제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죠. 대조하고 이제 비교하고 비문학에서는 좀 확실하게 구별하지만 문학에서도 이제 거의 확실하게 구별하긴 해요. 비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상 간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조는 그 두 대상 간의 어떤 차이점, 서로 다른 점을 드러낼 때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연약과 단단하다 서로 의미가 대조가 되죠. 이런 것들이 대조법을 썼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이 달팽이네요. 달팽이다. 됐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법, 대꾸법. 대꾸법도 여기 있죠. 뭐는 연약하나 뭐는 단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기본적인 표현 기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워두시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47쪽에 열거법과 점층법 보겠습니다. 열거라는 말은 비슷한 대상을 나열한다. 쭉 늘어놓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개 말하고, 다섯 개 말하고. 그럼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대상이 많아지는 거니까 강조 효과가 조금 더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열거법은 단어나 구조를 나열하여 내용을 강조한다. 나열하여 내용을 강조한다. 포인트가 그래요.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가 있어요. 모닥불은 이제 다 같이 삥 둘러 앉아서 따뜻한 모닥불을 쬐는 거죠. 모닥불 필 정도면 그 시간적 배경은 밤이라거나 아니면 겨울이라거나 그렇게 빛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위에 모이는 것들은 좀 이제 다 같이 따스함을 느끼려고 오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많다. 붓장사도, 땜장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그래서 사람도 여러 장사꾼들, 붓장사, 장사꾼, 땜장이라는 기술자, 큰 개, 강아지, 동물까지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데 어우러진 그런 공동체의 모습 아니냐. 이 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런 표현, 이런 설명이 좀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고. 백석 시인 자체가 여운한 골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운한 골쪽 국수 이런 시를 보면 공동체 의식의 어떤 회복을 많이 소망해요.
많이 소망하는 내용이 실제 많이 썼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를 많이 파괴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좀 아쉬워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런 걸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의 시를 썼는데 대표적인 게 여운하는 골쪽과 국수 시입니다. 국수라는 시를 읽으면 국수가 먹고 싶어진다. 이때 국수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잔치국수 같은 건 아니고 여기서는 아마도 그 냉면 비슷한 걸 거예요. 냉면. 평안도 지역이어가지고 아마 평양냉면이지 않을까. 먹고 싶죠? 그래서 열거는 그렇다. 그래서 있고 점층은 점점 강하게, 점점 강하게라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그래서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고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크고 강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거를 잘 아세요. 실록은 먼저 나의 눈, 나의 머리, 나의 가슴,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나아가는 거 맞죠? 이렇게 실록 예차는 우리가 시는 아니고 수필이에요. 수필. 수필이고요. 그래서 시를 예를 들면 우리가 김수영의 시 눈이라는 시가 있어요. 1년을 보면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 눈은 살아있다. 떨어져 내린 눈은 살아있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마당 위에 떨어져 내린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점점 좀 더 추가하죠. 그래서 어떤 눈의 어떤 그 생명력을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층법을 써서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무생명인 거잖아. 근데 그게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긍정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눈이라는 것은 순수한 생명력 이런 것들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반대는 점강법이다. 점층의 반대 표현 기법은 점강법이다. 이게 이 강자가 강할 강자가 아니고 점점 강해진다. 점층법이냐 아니고 이 강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승강기거든요. 한자어로 승강기 오를 승 내릴 강 하강 적강 우리 고전 소설에서 적강 모티프 할 때 하늘에 있는 신선이 잘못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 왜? 유배웠다는 표현으로 적강 모티프 할 때 그 강자예요. 내릴 강자. 요거 하강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릴 강이니까 좀 약해지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48쪽에 영탄법과 서리법 있네요. 영탄법은 우리가 흔히 감탄법이다. 감탄하는 거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탄은 감탄이다. 영탄은 감탄이다. 거기 나오면 이제 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영탄법은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감탄사도 쓰기도 하고, 이여, 하늘이시여, 이렇게, 님이여,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도다, 구나, 같은 감탄의 어미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볼까요? 김지하의 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때의 새는 좀 이제 자유로운 존재를 좀 이제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새를 바라보면서 화자는 자신 처지가 좀 감옥에 있는 거거든. 묶인 이 가슴, 묶였어요. 새처럼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화자 자신의 어떤 안타까움이죠.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한용우님의 시에서 찬송이라는 게 우리 찬송가 할 때 그 찬송이에요. 예찬하고 송축하고 이런 거죠. 완전 긍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을. 님이여. 님 자체가 한용우님의 시에서 님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님은 사랑이고 아침 햇볕의 첫걸음이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는 그런 좋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어리다라는 말은 새겨져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봄은 고양이로다 해가지고 봄이 주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고양이의 어떤 그 털이라든가 뭐 고양이의 수염, 고양이 눈동자 이런 걸 좀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감각적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향기니까 아무래도 후각적인 심상이 좀 있지요. 이런 게 영탄법이고, 그러면 서리법은 뭐냐? 서리법은 흔히 서리법은 일단 기본형은 의문형이야. 얘는 의문형으로 많이 쓰이고, 그럼 왜 의문형이냐? 진짜 궁금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뭐 판정이냐, 혹은 뭐 설명 의문문 그런 의문문이 아니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기법이다. 그래서 늦게 오면 되겠니?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서리법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활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의 애기똥풀이라는 시가 있네요. 다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서운했다라는 거죠. 즉 많이 서운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정도. 근데 거기 설명을 보니까 의문의 형식을 통해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을 강조하면 서리법과 영탄법이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이 두 개는 동시에 쓸 수 있다. 어느 한 표현 기법을 영탄과 서리 두 개 다 볼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죠. 거기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를 보겠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라는 서리법. 정말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라는 감탄. 영탄법도 가능하다. 이 소리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가 라는 19절에 영탄법과 서리법이 함께 쓰였다 라고 이제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서리법 있는 거에 영탄법이 있는 거죠. 영탄법 자체는 서리법이 될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의문형이 있는 서리법에서 이것이 영탄은 아니고 단순하게 강조하기 위한 거냐에 따라 서리법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감탄까지 더 의미가 더 좀 강조가 되면 영탄법도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종이 치네요. 자, 그 다음에 도치법. 도치라는 말은 문장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주어, 우리 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잠깐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근데 목적어로 먼저 너를 나는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내일 영화 보자가 원래 맞는 거예요. 영화 보자 내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순을 바꿔서 내용을 좀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 이런 게 있으면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래서 나는이 좀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보다 좀 뒤에 나오는 것이, 한국어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뒤로 뺀다, 옮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연탄 한 장이라는 것은 되게 사소해 보이는 그 사물에 불과한데도 온몸을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조리하는 불도 되고 물도 끓여서 난방도 해주고, 그리고 다 타고 나면 겨울철이니까 주로 이제 난방하느라 겨울철에 이제 빙판길 했을 때 이제 연탄재에 뿌려놓으면 매그러지도 않고 참 좋죠?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시가 바로 요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참 따뜻해요.
뭐 안도현 시인의 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울림이 묵직한 그런 시가 있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언제나 가슴이 좀 서늘해지죠.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반복법.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뭐 많이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우리 애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떠들지 마라. 때리지 마라. 동생 때리지 마라. 이렇게 오빠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자꾸 반복, 또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은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요. 또 반복을 하면 내용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시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50쪽 보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일부네요.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그 너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닐까? 너 아닐까? 너 아닐까? 오기로 한 사람이 너인데 자꾸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 화자의 어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힌다 하는 거 보면 절망인 거죠. 안 오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다. 이 시의 포인트는 기다림이다. 나중에는 이 시에서는 하도 문이 닫히니까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가. 어떤 그런 적극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좀 시상이 좀 이제 반전되는 그런 시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반복과 변주라는 시가 변주라는 설명이 있는데 변주. 같이 쓰여요. 근데 반복은 거의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하고 변주는 살짝 변형되는 것도 변주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반복에 포함돼요. 변주라는 용어가 반복과 딱히 구별되진 않지만 차이는 있어요. 반복은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고 되풀이되는 것이고 변주는 약간 다르게 한 어절 들어간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된다거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표현 자체가 좀 더 약간 들어간다거나 빠진다거나 바뀐다거나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의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댄잎에 초승달 매달려 애틋한 밝은 어둠을 반어 역서냐라고 했을 때 밝은 어둠에 주목한다면 역설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밝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초승달이니까 보름달이 아니니까 좀 어둡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밝은 어둠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래서 뭐가 뭐하고 하니까 대꾸법이 되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이것이 열거가 되고 있죠. 열거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층법이나 대조법과는 차이가 좀 있겠죠. 아니죠. 세 번째,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안에 자지러지노라. 자지러진다는 말은 감탄한다, 즐겁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라, 그래서 감탄형 어미니까 영탄법으로 볼 수 있고 의문형이 아니니까 서리법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건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의 일부네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되거든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꽃이 핀다라는 것의 반복법이 되고요. 도치법과는 거리가 좀 멀죠. 반복법이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 문학 이론에서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반어 역설, 그다음에 대꾸와 대조, 열거와 점층, 영탄과 서리,
도치법, 반복법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 충실해 주시고요. 이런 게 표현 기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예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 개념은 잡고 이해하시라. 그래야 낯선 시를 봤을 때 어떤 표현 기법인지 추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51쪽의 어조와 분위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